사람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친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7년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모든 모욕을, 모든 무시를, 모든 계산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2. 이것은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도 둥그러진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은 늙어도 상처는 그대로 남고 분노는 잊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젊었을 때는 울고 따지고 소리 지르며 감정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조용히 기다립니다.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의 장례 마지막 날 모든 문상객이 떠나고 향냄새와 국화꽃만 남은 빈수. 며느리가 검은 상복을 털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리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이제 역할 끝이에요. 아버님 재산은 이미 저희 앞으로 넘어왔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부모 역할 할게요. 생활비는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저는 그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끝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애들이라는 걸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들떠서 말했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도 봄이 온 걸까? 그런데 그 애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더군요. 그 눈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읽고 있었어요. 집을 둘러보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와, 집이 참 크네요. 이 동네면 시세가 최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반대하셨을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은 기회를 줘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고 하객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믿었습니다. 혹시 제 첫인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2달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 방식은 요즘 안 해요. 어머님 말투는 좀 촌스러워요. 어머님 세대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존댓말이었지만 무시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은 항상 말했죠. 엄마, 요즘은 다 그래. 시대가 변했어. 그냥 받아들여.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도 좋아하던 그 맛.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도 직접 썰고 돼지고기도 양념해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더니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곤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습니다. 일식 좋아하시죠? 제가 주문할게요. 제가 새벽부터 끓인 찌개는 그대로 식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만든 음식이 외면받는 그 순간, 그건 단순히 음식이 거부당한 게 아니에요. 내 정성이, 내 시간이, 내 존재가 거부당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찜을 쪘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10시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은 다 사와요. 백화점에서 주문하면 되는데. 제가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조카들, 친척들 모두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워낙 솜씨가 좋으셔서.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효부네, 효부야.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아?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게임의 법칙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구나. 일하지 않고도 칭찬받는 법, 수고하지 않고도 인정받는 법, 그리고 모든 공을 가져가는 법을.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일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말만 한 사람이 주목받는 그 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꾸 잊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내 안경 어디 있어? 코에 걸고 있으면서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하루에 3번씩 물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을 기억 못하고 방금 본 사람을 또 찾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여러 테스트도 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봐야죠. 저희도 사생활 있어요. 치매 환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게 아버님한테도 더 좋아요. 효율적. 그 단어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람을 효율로 계산하는 그 차가운 단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게 나을 것 같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집에서 볼게. 내가 평생 같이 산 사람인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적. 또 하나의 차가운 단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매일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남편과 2시간을 보내고 다시 1시간 반을 돌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하지만 가끔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영자야, 당신이구나. 그 순간을 위해 저는 매일 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간 정도 병실에 들어와서 5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간호사님들이 잘해주시죠? 남편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아버님. 며느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실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케어 중. 가족은 사랑입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감동이에요. 존경합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짜는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어느 날 며느리가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금 문제 때문에 상담받았어요. 상속세가 엄청나대요. 지금 아들 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요즘은 다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잘할게.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 엄마 모시고 잘 살 거야. 며느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금융자산 명의 변경 동의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좀 있어요. 세무사 선생님이 이번 달 안에 처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뭘 생각하세요? 세금 아끼는 건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좀 더 알아보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정리해둔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모든 명의는 이미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멀쩡할 때 조용히 정리해뒀던 겁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영자야, 만약을 위해 내 이름으로 해두자. 내가 먼저 가면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그 애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려던 재산이 이미 제 것이라는 걸. 진짜 준비된 사람은 조용하거든요.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준비합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판단력이 좀 흐리신 것 같아요.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판단력이 흐리다. 그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70이 넘었다고 판단력이 흐릴까요? 오히려 더 또렷합니다. 70년을 살면서 본 것들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욕심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가면이 언제 벗겨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에 있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부엌으로 갔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응, 어머님 편찮으세요? 아니. 짧은 단어들만 오갔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당신 엄마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서류도 안 넘겨주고. 아들의 답답한 목소리. 엄마가 원래 신중하신 분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중한 게 아니라 고집 센 거지. 늙으면 다 저래. 판단력 떨어지는 거야.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이 사람들의 본색을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며느리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나이에 정기검진은 필수잖아요. 그리고 정신건강검진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우울증이나 그런 거. 정신건강검진. 그 의도를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면 재산 관리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건강해. 며느리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가족이 챙겨야죠.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아십니까? 천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할 때만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남편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딸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아내예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내.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남편의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영자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넌 평생 나보다 강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견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들 냅둬. 가진 줄 알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래야 마지막이 얼마나 추한지 깨닫지. 내가 옳았어. 항상 내가 옳았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빈소는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한 상주 부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절을 하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편히 가셨어요.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효분해. 시아버지 마지막까지 잘 모셨어. 3일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향냄새와 국화꽃만 남은 빈수. 며느리가 검은 상복을 벗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리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역할 끝이에요. 아버님 재산은 이미 저희 앞으로 넘어왔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도장 찍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부모 역할 할게요. 생활비는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할게. 매달 생활비 드릴게. 요양원도 좋은 데로 알아볼게.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이 너희 앞으로 넘어갔다고? 내가 언제 도장 찍었어?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어머님이 직접. 저는 서류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상담 동의서야. 재산 이전 동의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져가려던 재산은 애초에 너희 거였던 적이 없어. 모든 명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내 이름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멀쩡할 때 우리가 함께 정리해뒀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저는 말했습니다. 지켜봤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은 기회를 줘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봤어. 7년 동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사기예요.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 누가 누구를 속였는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집 시세부터 물어본 사람이 누구야? 내가 만든 음식을 버린 사람이 누구야? 명절에 일은 안 하고 칭찬만 받아간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SNS에 효부 코스프레한 사람이 누구야? 재산 넘기라고 서류 들이민 사람이 누구야?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그냥 말해줬으면 되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니? 너희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재산을 본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언제부터 아들답게 굴었어?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을 거예요.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상담받아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내 명의야. 너희 아버지도 동의했고 유언장도 있어. 유언장. 그 단어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개될 거야. 거기 와. 그때 다 알게 될 거야.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소중한 물건들, 남편의 유품들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짐 싸. 이사 갈 거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디로요? 이 나이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갈 곳이 있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나 아니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우리 셋이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김철수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 한 채, 모두 배우자 김영자 여사 명의로 이미 변경 완료되었으며 이는 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시합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설명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 역시 배우자 김영자 여사 명의이며 이는 20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 김민수 씨 앞으로는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시계 1점, 만년필 1점을 유품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쓴 마지막 편지. 민수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변한 걸 봤다. 내 아내의 영향인지 내 본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재산을 봤다.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이제는 엄마가 편하게 살 차례다.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다. 재산에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게 진짜 아버지의 유산이다.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마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은 30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의 제기를 하셔도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7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7년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7년 살았지. 그런데 그 7년 동안 뭘 했어?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했어? 아니면 재산을 기다린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노력했어요. 명절에도 있었고 아버님 병문안도 갔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노력. 명절 음식은 내가 다 했고 넌 곡만 가져갔지. 병문안은 한 달에 한 번 5분씩이었고 SNS 사진 찍으려고 온 거였지. 그걸 노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 아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너무한 게 뭐가 너무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면 너희가 그걸 당연하게 기대한 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 젊잖아. 일할 수 있잖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유언장 공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해. 지금은 할 말 없어.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 눈빛. 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넌 날 처음 봤을 때 집 시세부터 물어봤어. 그 순간 나도 알았지. 이 아이는 계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우린 서로를 계산했어. 차이가 뭔지 알아? 난 사람을 지키려고 계산했고, 넌 돈을 가지려고 계산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른 둘의 얼굴.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제 방식으로. 그날 저녁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5평 2방.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으니까요. 옷까지,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오래된 그릇들. 짐을 다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우려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그 큰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통화 좀 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아들도. 다음 날 아침, 새 집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잘했죠? 당신 말대로 했어요.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켜냈어요. 우리 인생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근처 공원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벤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어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따로 사는 게 나아요. 서로한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서로한테 나은 거 맞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상처 주고받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각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들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한 번만 만나요. 저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으니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작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요. 엄마를 무시한 것도 아내 편만 든 것도 재산만 생각한 것도 다 미안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결혼하고 나서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였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과가 진심이야? 아니면 재산 때문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재산은 포기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아기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안아주던 그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짜 변했는지 보고 싶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저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사랑한 거였다는 거. 재산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혼. 그건 제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 재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결혼도 인연이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이 문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면 당연한 걸까?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제 결정을. 계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들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꽃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요리를?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혼자 살려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맛이 생각나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알려줄게. 다음에 와서 같이 해보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진짜로 며느리와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동 재산이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거야. 서로한테.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단풍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보기에 아까울 만큼.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산책할래? 아들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아들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을은 항상 예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한가?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평화로워.
그게 행복이면 행복한 거겠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눈을 봤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눈 와요. 조심하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너도 조심해.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갔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떡국을 끓여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먹어주실래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맛있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우리는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물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만 생각했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옳았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한테 기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힘든 방법으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설거지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 동료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알아요. 이번엔 실수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라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집 시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어머님, 취미가 뭐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 질문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냉정해 보였지만 그게 아들을 키운 거였습니다. 진짜로 매일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쏟아집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끝내 지켜냈다. 나를, 우리를, 이 인생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진짜 효도는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이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며느리가, 사위가 재산만 바라보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존엄을, 당신의 선택을. 나이가 많다고 판단력이 흐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합니다. 70년을 살면서 본 것들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진심이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끝까지 봤더니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켜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 그리고 아들도 깨우쳤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 집으로, 제 삶으로. 아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왔거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중심. 제가 누군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내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구나. 아들이 스스로 서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걸 가르쳐 주려고 저는 그 힘든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냄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맛 좀 봐주실래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맛있다. 많이 늘었네.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날씨, 뉴스, 주변 이야기. 평범했지만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삶이 좋았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이 할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도 지킨 거니까요. 진짜 아들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70년, 80년을 살면서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을, 진심을, 그리고 우리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킬 권리가. 나이가 많다고 참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상처를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72입니다. 혼자 삽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지켜낸 삶이니까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삶이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향이 퍼집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너무 계산적이었던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저는 살아남은 겁니다. 제 방식으로, 그리고 가르친 겁니다.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느 날,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어때? 행복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로.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아직도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눈치 보는데.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 삶을 선택하는 거. 너무 늦은 건 없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이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지는 거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우리는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 가족에 대해, 행복에 대해, 그리고 헤어질 때 서로를 안았습니다. 힘내. 우리 잘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제 방식으로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은 많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긴 사람의 눈빛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저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선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잘 왔어. 너도 잘 쉬어. 아들이 답장했습니다. 네, 엄마도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나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혼자 먹기에 충분하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이 평화, 이 자유, 이 선택.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산책을 갈까? 친구를 만날까? 책을 읽을까?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 후회 없는 잠.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는 거, 아니면 바꾸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그걸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72에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언제든 늦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심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준비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지켜낸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선택으로, 그리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살아온 겁니다. 그만큼 이겨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승자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끝까지 자신을 지킨 사람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당당하게. 여러분도 그런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억울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패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귀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남는 마음이 사람을 증명한다는 걸. 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살아낸 사람이 끝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위로라도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 편이 되어줄 다음 이야기를 이곳에 계속 남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승리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